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보이스 경제은풍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AI 3강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AI를 전 산업에 적용해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는데 과연 우리 시장이 어떻게 전개돼야 되고 어떤 영향을 줄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원 박사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AI 참 할 얘기가 많은 섹터예요. 이번 이 대통령이 G7 회의 가서도 이 AI 언급했잖아요. 그리고 AI 3강 도약을 골자로 하는 경제 정책인 공약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공약 1순위고 네. 전 산업에 적용해서 생산성 높여서 어떤 후방 효과를 좀 강화시키겠다.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진짜. 근데 우리가 경험했던 IT 혁명, 또 인터넷 보급 때 이때의 그걸 보면은 선점하지 않으면 빨리 달려가지 않으면 굉장히 따라잡기가 늦어졌잖아요. 그것도 AI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AI가 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 효과 이런 걸 좀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인터넷이나 우리가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할 때 변화 예, 같은 것들, 예. 디지털화라든지 그렇죠. 이때는 어떻게 보면 성격 자체가 약간 인프라의 성격이 좀 짙었었죠. 그렇죠. 전반적으로 깔아놓으면 그걸 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우리가 응용하냐에 따라서 그게 기본이에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볼 때 AI는 조금은 인프라보다는 어플리케이션에 조금 더 가까운 성격을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망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AI 자체가 그렇죠. 기존에 깔려 있는 망에서 인터넷망에 뭔가 올라타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거고. 중에 하나에 좀 가까. 물론 AI가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워낙 다양하고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이미 깔려 있는 인프라 내에서의 어플리케이션 구체화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뭔가 다양한 것들이 많이 등장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성은 높으니까. 예. 반면에 경제 전반이나 산업 전반에 큰 우리가 국가 전체의 어떤 변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AI는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3차 산업혁명 시대만큼 파급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일단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제한적인 거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걸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경쟁 그럼요. 시대에서 경쟁사들은 다 AI를 활용해서 훨씬 어떤 효율을 높이는 작업들이죠. 어떻게 보면 시간을 단축하고 효율을 높이는 건데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안 하게 되면 완전히 뒤처질 거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뒤는 든 감이 있긴 하지만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자체의 인프라를 확대하는 거 정말 필요하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전반, 국가의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느꼈던 것만큼 대대적인 파급 효과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이제 필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머스트이긴 하죠. 그렇죠. 예. 글로벌 AI 투자 현황을 보면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압도적으로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고 우리가 AI 3강에 진출한다는 것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그 위치를 차지해 보겠다. 뭐 이런 플랜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1, 2와 격차가 지금 뭐 솔직히 말해서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 위치로 끌어당길 수 있을지 이게 좀 현실성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산업으로 보면은 통신 산업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어느 나라든지 통신 산업은 글로벌이라기보다는 로컬 위주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 내에서 맡기는. 그런데 결국에는 그럼 그 시장의 크기가 어떻게 되느냐, 잠재적인 고객 수가 얼마 되냐에 따라서 성장 가능성이 이제 어디까지 클 수 있느냐가 정해지는 건데 그렇죠. 우리가 지금 상대해야 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완전 글로벌 기업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는 아예 고객이 전 세계 수십억 세계죠. 원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을 언급하셨는데 중국은 사실은 규모는 크지만 대부분의 고객이 중국 내에 있는 로컬의 성격이지만 그래도 15억 로컬 시장이 14억, 15억이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글로벌 규모가 돼버리는 맞아요. 건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가 글로벌로 갈 만한 기업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없죠. 근데 결국에는 로컬이라는 것은 전 인구가 5천만에서 이제부터는 축소될 거다라는 전망이 있는 나라에서 시장 규모 자체가 우리가 100%를 차지해도 5천만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미 시장을 선점한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이미 한국 시장도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여기서 조금씩 이제 넓혀나가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미국, 중국을 했지만 우리가 뭐 기술력을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비즈니스의 상업성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이 뭐 두 나라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간다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일단 생각이 되고 있고 그나마 한국이란 시장 내에서라도 외국의 의존도를 좀 낮춘다라는 정도의 의미를 최대치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이게 소버린 AI 이 얘기 나오잖아요. 말 그대로
국가적인 어떤 SOC 개념에서의 그 AI를 타겟으로 한다.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자체적인 AI 이렇게 보유하는 게 왜 중요할지 한번 체감할 수 있게 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의 위치인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 데이터 위치. 센터의 로케이션이 지금 대부분 우리가 이용하는 오픈 AI 미국에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국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알리바바 많이 사용을 하는데 네.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와 모든 데이터가 모이는 곳이 중국에 모이고 있다. 결국엔 그게 이제 극명하게 드러났던 게 올 초 2월 달에 있었던 딥시크 아론 쇼크가 있잖아요. 그래요. 그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앱을 다운로드하고 많이 사용자가 급격했는데 미국, 일본, 한국, 대만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 일단 사용 금지.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가급적 사용을 좀 자제하라라는 저도 깔았다가 조치가 내려왔던 지웠어요. 것들은 그 이유가 데이터 센터가 중국에 있다는 건데 그 다음에 특히 그 데이터를 그 수집하는 과정이 미국 기업들보다는 좀 더 불투명하고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여과 없이 암호화되지 않은 상태로 저장이 된다. 결국에는 이것이 악용될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미국에 있다라는 것도 사실 비슷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정보, 특히 그렇게 되면은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게 노출되면 안 되는 데이터가 많잖아요. 군사적인 안보적인 것들 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런 걸 안전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자체가 한국 영토 내에 저장이 돼야 하고 한국 기업들, 한국 정부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그다음 뭐 개인정보도 요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개인정보 유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정보 보안 어떤 측면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안보 군사 측면에 있어서는 대부분 굉장히 더 타이트한 정보 보안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 웬만하면은 타국 기업들이 입찰에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면에 있어서 보안이라는 것이 중요해서 그렇게 되면 결국 데이터 센터 자체가 한국에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주체인 기업들도 결국은 한국 기업들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명제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소버레인 AI의 그 출범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결론적으로 국가대표 언어 모델 LLM을 뭐 개발을 해서 미국의 챗GPT라든가 중국의 딥시크 같은 거를 우리도 구축을 해서 독자적인 AI를 뭐 운영을 해야 된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연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라든가 시장 규모가 뭐 시장 규모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뭐 사실은 뭐 큰 네이버라든가 이쪽에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이 따라가기가 갭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우리가 일단 AI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국이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네. 하나는 하드웨어가 필요한 거고 네. 하드웨어는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그렇죠. AI 칩들을 많이 보유한 데이터 센터. 지금 당장으로 보면 엔비디아 칩 같은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확보하고 있느냐인데 하드웨어 측면에 봤을 때 한국에서 지금 최근에 나오는 발표들이 뭐 향후 5년 동안 뭐 5만 장, 6만 장을 확보하겠다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엄청난 규모인데. 5만 장, 6만 장이 사실은 금액으로 하면 몇 조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규모이긴 한데 근데 이게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은 한국이 지금 얼마만큼 지금 위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5년 뒤에 현재 계획이 달성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어느 정도 규모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5만 장, 6만 장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올 한 해 동안이라기보다는 5년, 6년에 걸쳐서 확보되는 물량인데 지금 외국의 사례를 보면은 올해 가장 공격적으로 엔비디아 GPU 칩을 구매 의사를 밝힌 곳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네. 근데 누적이 아니라 올 한 해 동안 구매하겠다는 계획이 48만 장. 48만 장. 48만 장. 그다음에 메타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이 20만 장 정도. 심지어 중국의 바이트댄스라든지 텐센트 같은 기업도 20만 장. 올 한 해에 20만 장인데 5년이면 거의 뭐 몇백만 장 수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네요. 이미 작년에 상당 부분 미국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한 상태이고요. 확보를 되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100조 원 투자를 해서 뭐 5만 장, 6만 장 달성해도 글로벌 마켓에서 하면은 정말 비교할 수조차 없는 규모구나라는 걸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중요한데 안 되면 하드웨어는 사다 쓰면 된다. 왜냐하면 하드웨어 자체에서는 무슨 뭐 보안 이슈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운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그렇죠,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외국 기업 의존도를 낮출 만큼 토종 기업들이 이제 그러한 패권을 잡을 만큼의 기업이 탄생할 수 있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하드웨어보다는 돈이 들긴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학습하고 하는 과정 속에 많은 돈이 들어가긴 하는데
근데 그 대부분의 비용은 사실 하드웨어 구축과 연관되는 비용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구축이 어느 정도 된다는 전제가 있다고 하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은 이제 몇몇 천매제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죠. 네. 대단히 규모, 그러니까 많은 인해 전술로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좋은 효과적인 알고리즘을 짜는 것들은 그걸 이제 딥시크가 한번 보여줬었잖아요. 그렇죠. 소수의 천재가 있으면 가능하다라는 것들. 그런 면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파워들은 한국이 인재 양성과 인재 영입을 성공적으로 한다면 빠른 시간에 캐치업할 수 있는 가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지금 일단 국내 포털 업체들이 AI 시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작전을 짜고 있는데 그 포털 업체들을 통해서 LLM을 더 투자를 해서 구축하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정부의 발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구체적인 것이 들어있지는 않고 그런 거죠.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시드머니를 주면 기업들도 같이 동조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적 자금을 활용하겠다. 뭔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겠다는 얘기인 건데 사실 우리가 반도체를 지원하는 것도 비슷한 식으로 지금 지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100% 정부 재정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아무래도 그 정도 자금 동력 지금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대기업 위주일 수밖에 없어서 현재 예상되는 것은 네이버, 카카오, 그다음 SK그룹 정도가 좀 앞서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좀 아직까지는 제조업 기반이 더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드웨어 측면에서 좀 어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영역이 있고 하이닉스도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파워를 보면은 대기업 위주로 갈 수밖에 없긴 한데 초기에 그렇게 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소프트웨어는 약간 한두 명의 천재를 가져도 가능한 영역이 있다. 그 얘기는 어쨌든 스타트업 중에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그래요. 있다라면 여기에 자본을 투입을 대기업에서 해주면 그러면 우리가 빠른 시간에 유니폼 기업을 만들면서 우리가 소프트웨어 파워에서 조금 더 외산 의존을 낮출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대기업 위주로 가겠지만 역량이 있는 스타트업들을 육성해서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있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좀 기대를 우리가 걸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제적 파괴 효과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기업에만 처음엔 국한돼 보이지만은 만약에 그렇게 그런 발굴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저변으로 쫙 확산이 되는 효과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전체를 볼 때는 결국 가장 첫 번째로 보는 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참여하나 보다는 얼마나 많은 고용이 창출되냐가 사실은 국가 경영 입장에서 중요한 파트인데 그렇겠군요. AI 산업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투자라는 게 데이터 센터인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사람이 필요가 없는 산업인 거예요. 처음에 구축할 때 돈은 들겠지만 건설할 때는 비용이 들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데에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고용 창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제조에 비해서 굉장히 적다라는 것을 인식을 돼서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만 결국엔 나중에는 소프트 파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역이어서 이게 사실은 뭐 일단 반도체나 조선이나 자동차와 같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지는 않다라는 건 좀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AI 뭐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핵심은 HBM 반도체잖아요, 그죠? HBM3 이게 이제 2027년까지 중국 반도체 기업인 CXMT가 창신 메모리죠. 그렇죠, 창신 메모리가 이제 2027년까지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나서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의 기술력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따라온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기술 격차가 뭐 거의 뭐 따라붙을 정도가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또 다른 좀 섹터로 좀 생각을 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결국에는 이제 속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 현재까지는 중국 기업들이 양산이 가능한 건 2세대까지로 이제 글로벌 마켓에서는 일단 인정을 하는 분위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HBM이 2라는 건 이제 5세대가 되는 건데 2세대에서 5세대까지 가는데 이제 3년 안에 따라잡겠다.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에 한국 기업들이 양산을 했으니까 그래서 3년 안에 2세대에서 5세대로 퀀텀 점프를 하겠다라는 계획인 건데 이제 가능 여부는 사실 좀 지켜봐야 되죠. 왜냐하면 2027년이라는 거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결국에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중국은 사실은 양산 성공만 하면 수요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강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은 개발에도 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그러네요.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것을 육성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그다음에 사실은 많은 수요가 이미 있잖아요. 미국 기업들 걸 못 사기 때문에 그러면서 한국 기업들이 만약에 고객을 확보했으면 중요한데 만약 중국이 자체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외국 기업들이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여지라는 거라서 그래서 수요는 이미 있는데 문제는 EUV 장비가 없이 개발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좀 어려운 점인 거죠.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실 한국 기업들은 이미 D램에도 EUV 장비를
적게는 5에서 많게는 7스텝 정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로직은 아마 더 많은 스텝을 사용할 것 같고요. 네. 그런 면에서 EUV 장비가 아직까지는 반입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없이 5세대를 개발하겠다. 5세대를 하려면 결국에는 D램도 5세대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아마 3세대 정도까지는 양산이 좀 초입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서 결국에 EUV 장비 없이 얼마나 중국 업체들이 더 D램을 다음 세대까지 성공할 수 있느냐는 게 관건인데요. 이제 여기에서 어느 정도 현재로서 계획이니까 그분이 성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2027년 5세대가 가능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움을 겪어도 좀 지연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I도 발전시켜야 되고 하드웨어적인 뒷받침도 중국이 따라서 불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진퇴양난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DS 부분,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은 뭐 생존 전략 짜기에 나서야 될 판이고 진짜 1분기에 사상 처음으로 SK 하이닉스의 D램 1위 왕자를 내줘버렸고 뭐 위기감이 상당히 돌죠. 특히 뭐 비메모리 사업 부분 이거 뭐 계속 적자를 계속 어떻게 좀 살려봐야 되는 입장이 됐는데 새로운 활로 찾기가 급선무인데 어떤 뭐 좀 약간의 희망적인 어떤 조짐이라도 있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좀 현재 파악되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로부터 나온 공식적인 뉴스들은 최근에 사실은 좀 뜸했던 게 사실인 것 같고요. 일단 우리가 1분기 파운드리 실적이 다 발표가 됐었는데 삼성전자는 8% 초반에서 지금 7%대로 시장 점유율이 떨어졌고요. 네. 중국 SMIC 같은 경우 6% 중반으로 올라가서 삼성전자하고의 격차가 굉장히 좁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TSMC는 더 격차를 벌려버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TSMC를 따라가는 거가 아니라 중국 기업한테 역전을 당하지 않는 게 일단은 현재 지금 최대 목표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게 시장점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수익성도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결국에는 최근에 물론 수율은 조금 높아졌다라는 소식은 있긴 합니다. 3나노, 4나노 때 3, 4나노라는 건 D램 얘기가 아니고 로직 얘기이기 때문에 파운더리 얘기거든요. 파운더리 얘기죠. 그래서 그쪽에서 수율이 높아졌으면 수익성이 조금 좋아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점이 있지만 2분기 실적을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네. 1분기까지만 해도 파운더리가 분기 적자 거의 2조 원이다라는 얘기들이 대부분 우리가 정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라서 이게 좀 축소될 수 있는 양. 근데 시장 점유율이 축소했다는 얘기는 매출은 쪼그라들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수율이 높아져도 매출이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수익 규모가 늘어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볼륨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일단 2분기 실적이 나와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당분간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쨌든 DS 부분의 이 기여도가 높지는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인정되는 분이고 그다음에 D램 같은 경우는 지금 마이크론이 오히려 최근에 신제품 양산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또한 탑재되는 그러니까 초도 물량 탑재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크론 제품들이 네. 지금 뭐 엔비디아 제품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올 초에는 삼성전자 갤럭시에도 마이크론 제품이 또한 초도 물량이 차지했던 부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지금 D램에서 시장점을 보면은 지금 1위가 SK 하이닉스한테 역전이 됐잖아요. 처음으로. 그렇죠.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볼 수 처음이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보면은 하이닉스는 본인의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됐어요. 네. 그 얘기는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중국 업체와 마이크론으로 다른 업체들한테 잡아먹혔다는 빼앗겼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이것을 돌이켜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2분기에도 중국 업체들의 점유율을 가지고 싶지 않다. 중국 업체도 점유율이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그럼 하이닉스 영향을 적었느냐? 중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낮다는 얘기예요. 현재 매출과 이익에서 네. 미국 기업들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지금 마이크론의 상승세가 지금 심상치 않아 보인다라는 거. 이렇게 보면 2분기에도 하이닉스는 뭐 높아지지 않아도 최소한 방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점유율이 중국과 마이크론에 빼앗기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현재로서는 확실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2분기, 3분기까지도 삼성전자 D램 자체 경쟁력도 높아지는 게 좀 수월치는 않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주가를 보면 여실히 나타나고 있어요. 최근에 며칠 동안 흐름이 예, 그거 하이닉스와 보면 삼성전자 완전히 지금 양극화되고 완전히 있는 상황이죠. 상반되고 있고 삼성전자 주가 자체만 보더라도 차트를 보면 작년 이맘때쯤에는 이제 9만 원, 10만 원 근접하는 88,000원까지 주가 8,000원까지 기준으로. 갔다가 예. 이제 지금 다시 6만 원을 회복을 거의 이 차트를 보면 막혀 있는 느낌이에요. 6만 원 뚫으려면 뭔가 계기가 필요한데 이제 5만 9천 원대 지금 계속 이제 지지부시하고 있는데
돌파구를 열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에 어떤 청사진을 보여주느냐, 어떤 뭐 주주들에게 어떤 뭐 희망적인 메시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제가 우려하는 게 하나 뭐냐 하면은 연초에 그러니까 우리 그러니까 계엄 사태 이후로 2,500 밑에까지도 종합주식 코스피가 내려갔었잖아요. 예, 예. 그때 삼성전자 주가나 3,000이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데 주가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옛날 같으면은 삼성전자가 오르지 않고 주가 지수가 500포인트가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럼 그게 어디로 갔느냐? 이전에는 400조 원, 500조 원 되던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지금 3조, 그러니까 350조 원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됐고, 네. SK 하이닉스는 100조 원 초반대에서 지금 200조 원을 코앞에 두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주가를 추종하는 많은 펀드나 외국 투자자들이 이제 굳이 주가에 추종할 때 삼성전자 포트폴리오를 늘리지 않고 하이닉스 포트폴리오에 많이 넣어서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수준이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가총액 비중이 달라지니까. 그러네요. 이렇게 되면 더 소외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네. 주가 지수를 추종할 때 이제는 그냥 하이닉스를 담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삼성전자 주가 오르는데 또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요소 하나 돼버렸다. 그래서 이게 정말 삼성전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뭔가 우리 이제 완전히 살아났고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다시 찾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까지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게 지금 현재 좀 고민거리인 거죠. 그렇군요. 어쨌건 뭐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뒷받침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하니까 사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도 장세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뭐 이런 건데 하반기에 좋은 소식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님 모시고 국가적 과제인 AI 산업과 삼성전자 현황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 돈을 쓰는데 그 가치는 누가 정할까요? 정답은 슈퍼달러 슈퍼리치에 있습니다. 복잡한 공식은 빼고 투자 타이밍을 잡는 환율의 핵심만 담았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시장, 그 중심엔 언제나 환율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환율과 썸 타볼까요?